김신혜, 1977년생.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남은 평생을 감옥의 내벽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선고받은 형은 무기징역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범죄에 대한 끝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정의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녀의 마지막 말은 후회의 말이 아니라 법정을 찢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주장은 이후 20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사건을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비극에서 의혹으로 가득 찬 무기징역 선고까지 의심스러운 자백에서 수십 년에 걸친 정의를 위한 투쟁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폭력 및 실제 범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주의를 요합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한국의 평화로운 지역인 전라남도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안개가 자욱한 한적한 도로 위에서 한 행인이 끔찍한 광경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차가운 땅 위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교통사고의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52세 남성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죽음은 즉시 완도경찰서에 신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뺑소니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흔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첫 단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곧 무언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면제 농도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성인 남성을 깊은 잠에 빠뜨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할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에서 의도적인 살인사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단 하루 만에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의자는 낯선 사람이나 불황자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23세 큰딸인 김신혜였습니다.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아무도 젊은 여성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 고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신혜에게 쏠렸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검찰과 수사관들이 공들여 구성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신혜의 범죄 여정은 돈과 복수라는 가장 어두운 동기에서 비롯된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이면에 김신혜가 어릴 때부터 견뎌야 했던 지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친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으며 이는 그녀의 마음에 깊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젊은 여성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타오르며 해방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녀가 지옥에서 벗어날 또 다른 길 즉 보험금을 발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명의로 된 8개의 생명보험 계약을 찾아냈고 총 보상금은 당시 거액이었던 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다름 아닌 김신혜였습니다. 동기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복수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액의 돈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냉정하고 잔인하게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김신혜는 술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건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인 수면제 30알을 섞었습니다. 거짓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에게 독이 든 술잔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에서 건네받은 술잔을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여 그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김신혜는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외딴 버스 정류장으로 옮긴 후 모든 것을 끔찍한 교통사고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밤에 아무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그녀는 당당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학대하는 아버지의 그림자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유일한 실수는 법의학팀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과도한 양의 수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전체 계획을 폭로하고 그녀를 유일한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충격적인 부친 살해 사건의 중심에 서기 전 김신혜의 삶은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77년에 태어난 그녀는 훗날 그녀 자신의 주장처럼 사랑과 안전이 결여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가장 큰 상처는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날들이 아니라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성격을 형성했고 그녀를 내성적으로 만들었으며 항상 거대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게 했습니다. 피해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52세 남성이었습니다. 이웃과 지인들의 눈에는 그가 평범한 남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딸에게는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두 부녀의 관계는 권력과 학대 두려움과 강요된 침묵의 유독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다가 결국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김신혜의 삼촌과 남동생 등 다른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이중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이자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가 바로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끔찍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깊이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다른 한쪽은 의심과 혼란이었습니다. 훗날 삼촌이 신혜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한 진술은 가족의 그림을 더욱 복잡하고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혜가 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남동생 대신 죄를 뒤집어 쓰려는 절망적인 희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 가족의 고통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묻혀있던 비밀들은 비극적인 배경을 만들어냈고 진실을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신혜에 대한 수사와 체포 과정은 정의가 길을 잃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완도경찰서로 연행되었을 때 23세의 젊은 여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는 사방에서 오는 압력에 묻혀버렸습니다. 신문은 변호사 없이 차가운 방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복잡한 사건과 신속한 결과에 대한 압박에 직면한 수사관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신혜는 나중에 비인간적인 수사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폭력과 모욕적인 언어로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신문하며 그녀를 잠 못 자게 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소리치며 불효녀 냉혈한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고립되고 두렵 고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신혜의 마음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잡한 가족적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삼촌이 그녀의 남동생이 진짜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신혜의 머릿속에 절망적인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남동생 대신 감옥에 갈게. 그 생각으로 그녀는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시나리오대로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서를 썼습니다. 진실이 아닌 고문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절망에서 태어난 그 자백서는 그녀에게 불리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백서를 받자마자 경찰은 사건 해결을 선언했습니다. 김신혜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다른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지문도 그녀를 범죄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전체 사건은 단 하나의 자백서 폭력과 강압으로 얻어낸 자백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김신혜의 재판은 진실과 거짓이 예측할 수 없이 뒤섞인 비극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녀의 자백서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자백서의 세부 사항은 범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탐욕과 증오에 눈이 먼 잔인한 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학대받은 과거에 대한 복수와 거액의 돈이라는 이중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서자마자 김신혜는 모든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끔찍했던 신문 과정 구타당하고 모욕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했던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공황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사건의 치명적인 약점 즉 물적 증거의 완전한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검찰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신혜의 손이나 옷에서 수면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왜 현장은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되었는가? 그녀가 대량의 수면제를 구입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모든 질문은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대결은 압력하에 쓰인 종이 한 장과 객관적인 진실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은 강요된 글자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과학적 증거의 공백이었습니다. 김신혜는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결백 주장은 이미 서명된 자백서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배심원단과 판사는 아마도 검찰의 감성적인 이야기에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2001년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24세의 김신혜의 삶은 강요된 자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건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감옥의 철창 뒤에 묻혔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는 김신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고 정의를 위한 마라톤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된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딸의 고통뿐만 아니라 억울한 판결의 무게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녀는 감옥을 자신의 전쟁터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이나 감형의 기회를 모두 거부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5년 동안 김신혜는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교도소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법을 공부하고 판례를 찾고 자신의 사건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사법기관인권 단체 언론사에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끈기는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양심 있는 언론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와 SBS의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증인들을 인터뷰했으며 15년 전 경찰 수사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뉴스 펀딩과 같은 플랫폼에서 그녀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의 관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입을 촉발시켰습니다. 유능한 변호사팀이 자원하여 전체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비인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당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증거자백서는 현행 판례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2015년 1월 김신혜는 변호인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15년의 어둠 끝에 비친 첫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거의 4반세기에 걸친 투쟁 끝에 정의는 김신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재심 청구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드물고 역사적인 법적 승리였습니다. 재심 재판은 모든 증거와 증언이 21세기의 법적 기준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재검토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재심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의 잘못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김신혜의 자백이 강압폭력 그리고 변호사 부재하에 얻어졌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과학적 증거의 완전한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법의학 및 범죄심리학 전문가들도 초빙되어 분석에 참여했으며 그들 모두 이처럼 모순된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근거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수개월간의 긴장된 재판 끝에 2025년 1월 6일 한국사법의 역사적인 날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선언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소송 절차를 재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김신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3세에 감옥에 들어갔던 김신혜는 이제 48세가 되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 명예 회복의 눈물이었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25년의 청춘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김신혜 사건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사 과정의 허점 자백 강요 그리고 과학적 증거의 경실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더 존중되고 강요된 자백만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한 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김신혜에게는 자유와 결백을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25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끈기와 정의에 대한 믿음의 힘에 대한 고통스럽지만 영감을 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진실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한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